2022년 공무원 국업 행정학 대비 모의고사 제3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공무원 신분의 변경 소멸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구분을 해야 할 것은 직위 해제하고 직권 면직입니다.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이내 기한을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권 면직은 신분을 박탈하는 거죠. 신분을 박탈한다. 그래서 직권 면직을 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이런 게예요. 직제나 혹은 정원이 개폐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감소로 인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감원을 해야 될 경우에 직권 면직을 하게 됩니다. 직위 해제하고 직권 면직은 차이가 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 1번 보면은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 청구됩니다. 그러나 승진 탈락 이런 데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다.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직제와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초과한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가 직권 면직이 됩니다. 당연 퇴직 요건이 아니고요. 3번에 보면 직위 해제를 받게 되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아까 직위 해제는 직위를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보통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강임은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징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 종류의 6단계의 징계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하이에스가 말하는 정책 결정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면 1, 2, 3, 4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상황부터 보면 지식의 수단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목표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점정적인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황 2의 경우에 보면은 수단에 있어서 갈등이 있지만 이제 목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목표는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수단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구적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구적 학습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적인 학습이죠. 어떤 대안을 선택해보고 그러다가 잘 되면 그대로 채택을 하고요. 만약에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채택해보는 거. 이런 게 도구적 학습 혹은 시행착오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것은 인과적 학습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도구적 학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2의 경우는 사이버네틱스가 해당이 되는 거죠. 적응적 결정이 됩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적응적 결정이다. 다음 3상황에 보면은 수단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지만 목표 갈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보장제도 개혁 이런데 찬성론자가 있고 반대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타협이나 협상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타협이나 협상에 의한 정책 결정. 다음 4상황 보면은 이 경우는 목표도 합의가 되어 있고요. 수단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합리 모형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의 상황 1에서는 점정주의 불가피하다 맞고요. 2번에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맞습니다. 다음 상황 3에서는 3을 보면 갈등이죠. 목표의 갈등이죠. 그래서 타협이나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3번에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이 바로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합리 모형에 의해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직위분류제 계급제 특성 비교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직위분류제는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제는요, 장기적인 발전성을 중시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직위분류제는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의 능력을 중시하는 단기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은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인사이동 가능 틀렸습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예를 든다면 성진 이런 것도 다 직렬별로 성진이 이루어집니다. 폭이 넓지 않죠.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계급제는 직업공문제에 맞고요. 4번에 보면 계급제는 우리끼리 또는 뭐 철밥통 이런 의식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제에서는 유대의식이 높기 때문에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결산에 관한 건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은요, 우리나라에서 결산이 종료되는 시점은 국회가 최종 심의로 종료합니다. 결산은 국회의 최종 심의로 종료가 됩니다. 그 기억하시고,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결산은 확정적 개수다. 그렇죠? 예산은 뭡니까? 예정적 개수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맞고요. 이번에 정부는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맞고요. 3번에 보면 결산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결산은 국회의 최종 심의로 종료가 됩니다. 4번에 보면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중앙결산보고서에 통합 작성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고 2017년 지방직 7급입니다.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 부하의 성숙도 부하의 성숙도는 피들러가 아니죠. 허쉬와 블렌차드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에 의해서 이 부하의 성숙도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3차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업을 기준하는 거하고 하나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기준이죠. 두 개죠. 세 번째가 부하의 성숙도. 그래서 3차원 허쉬와 블랭차드 그러면 3차원 모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번스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 영감 개인적 배려 이런 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인 리더십이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 부하하고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 의견을 반영하고 맞습니다. 3번 질문이 옳은 거고요. 4번에 블레이크와 머턴은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을 단합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에 관심, 또 다른 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이 양자 모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단합형 리더십입니다. 좌표로 따지면 9,9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이죠. 9,9 단합형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골렘-뷰스키의 견인이론하고 압력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문제 들어가죠. 견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견인이론이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푸시이론, 압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단지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는 정도, 그렇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압력 이론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면 견인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가를 보면 기능 중심으로 관리한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나에 보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조성 맞습니다. 견인 이론에 해당이 되죠. 다에 보면 통합보다 분할을 강조하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라에 보면 직무 수행하고 욕구 충족의 조화 추구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원칙은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하면 되지 않고요.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에 편입이 되어서 거기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한 4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세,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기금 이 4가지를 예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문에서 1번, 2번, 4번은 해당이 되고 3번이 아니겠습니다. 계속비가 있는데요.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 계속비는 어떤 원칙의 예외가 되느냐 하면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따라서 7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은 회사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회사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모형으로 구분한다면 집단적 차원의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모형을 우리가 연합 모형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배웠던 만족 모형을 발전시켜서 조직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 회사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모형의 특징을 감출해 보면은 첫 번째는 갈등을 불완전하게 해결한다. 즉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떤 잠정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 중심의 탐색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문제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불확실성의 회피.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불확실성의 회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어떤 일어날 사건들, 그 발생 확률을 예측을 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조직의 학습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정이 반복이 되면서 결정자들이 점차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서 결정이 좀 더 세련되고 목표 달성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회사 모형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하위 조직에 위임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은 최고 결정자에게 모든 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권위주의적 조직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봤는데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 보면 회사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봅니다. 구성원들의 연합체다. 그래서 연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연합 모형, 불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보면 환경에 대해 장기적 대응 아닙니다. 장기적 대응이랑 틀렸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 설명드린 대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4번에 보면 하위 문제로 분해해서 하위 조직들에게 분담 하나 시키는 분권화된 그러한 벽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총 지출 규모가 일반 회계 제일 많고요. 크고요. 그 다음에 기금, 특별회계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집행부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이 있고요. 또 비금융성 기금이 있습니다. 금융성 기금,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비금융성 기금은 20%를 기억하시고 금융성 기금은 30%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금융성 기금은 30% 이상 초과될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비금융성은 20%가 초과되면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3번 지문에 보면 금융성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30%가 초과되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지문에서는 10분의 5라고 했으니까 30% 이상이잖아요. 네,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문에서 보면 필요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기금관리장치로 자선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복식부기의 장점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활동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 개념에 기초한 효율성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원가 개념,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는 자동 이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또 자동 산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재정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가 1번에 보면 투명성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재정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 기반 맞고요. 3번에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 활용, 그러니까 원가 개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맞고요. 4번에 보면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 재정 건전 상태로 결산 가능. 이 내용은 현금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복식부기의 장점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정부의 예산 편성 절차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문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기사업 계획서가 제출됩니다. 어디서 내는 거냐 하면 각 부처가 중기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이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마에 보면 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의 사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다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거기에 있고 나면 다음이 이제 국회 제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라가 많하다. 그래서 중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 편성 지침이 통보되면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작성 및 제출이 있고요. 다음에 예산의 사정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제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은 그 매틀랜드가 이야기하는 그 정책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모호성입니다. 이 모호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행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관리적 집행, 두 번째가 정치적 집행, 그리고 실험적 집행, 마지막 상징적 집행,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형이 각각의 유형이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가를 보면요. 관리적 집행은 모호성도 낮고 갈등도 낮은 그런 상태고요. 정치적 집행은 모호성은 낮지만 갈등은 높아요. 세 번째가 실험적 집행은 모호성은 높고 갈등은 낮은 상태. 마지막으로 상징적 집행은 둘 다 높아요. 모호성도 높고 갈등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12번에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것은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으면 정치적 집행입니다. 정치적 집행.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갈등이 매수나 담합, 정치적 집행에서는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압적 수단, 보상적 수단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집행 조직 외부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을 보면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 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이다. 이것은 상징적 집행에 해당돼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징적 집행은 모호성이 높고 갈등도 높은, 둘 다 높은 상황이 상징적 집행입니다. 이때는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목표가 해석하는 그런 목표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따라서 4번 지문은 상징적 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경비이다. 국가재정법상 무엇의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었던 그 지문의 내용은 바로 수입대체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입대체 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또 다른 예외가 또 다른 걸로 전대 차관도 있습니다. 전대 차관. 그런데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은 수입 대체 경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전대 차관이 어떤 건가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전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을 대신해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차관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 예외가 된다. 여러분 기억할 거는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가 두 가지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인데 요 13번 문제에서 가리키는 것은 수입대체경비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가치 개입,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다 맞고요. 나에 보면 정치는 지문이 거꾸로 되었죠. 정치는 뒤에 민주성을 확보, 행정은 효율성 확보. 나는 틀렸고요. 나에 보면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형성, 즉 정책 결정 기능을 맞고요. 나에 보면 60년대 발전행정론은 행정의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치의론 했으니까 틀렸고요. 마에 보면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되는 새 이원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그 다음에 다, 마 세 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쉬운 문제죠.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3번의 과거에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맞는 지문인데 4번에 보겠습니다.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성립이 됩니다. 당해 해계년도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립한 뒤에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돼요. 성립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본 예산과 함께 운영이 됩니다. 별개로 성립되지만 성립한 뒤에는 본 예산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결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4번 지문에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6번은 동기부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보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맞는데요. 이게 바로 유의성이라는 겁니다. 보름의 기대 이론의 공식은 M equal V 곱하기 I 곱하기 E가 되겠습니다. VIE가 됩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motivation, 동기부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V는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1번 지문의 내용이 바로 이 V에 해당하는 거예요. 곱하기 I는 수단성이에요. instrument라고 할 때 I고요. 그 다음 E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expect의 E가 됩니다. 그래서 M equal V 곱하기 I 곱하기 E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맞고요. 이번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로크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따른다. 하나는 목표의 난이도.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또 구체적일수록 그 성과를 위한 동기가 유발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과는 목표의 난이도 그리고 목표의 구체성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2014년도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 두 가지 기준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수용성 그리고 목표 몰입. 목표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고요. 목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개인이 가지는 관심의 정도, 이걸 목표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네 가지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구체성, 그다음 목표 수용성, 목표 몰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질문 보면 목표의 설정 이론,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에 평이한 목표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맞는데요. 평이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목표가 도전적일 수 있는 약간 좀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지만 약간 높은 그런 목표를 도전적인 목표를 주게 되면 동기가 유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틀렸고요. 3번의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허즈버그는 동기 이론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낮은 보수를 인상한다는 것은 위생 요인입니다. 이걸 해준다고 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부여되려면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이를 이루었다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에 보면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 아닙니다. 노력하고 산출 간에 어떤 불일치를 지각을 시키면 거기에서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M equal 시그마 V 곱하기 I 곱하기 E가 되겠습니다. M은 motivation, 그 다음에 V는 balance라고 하는 유의성, 그 다음에 I는 instrument라고 하는 수단성, 그 다음에 E는 expect라고 하는 기대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17번은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 지방직 국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특수경력직이 아니고요. 2번에 보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그러니까 국회 전문위원 그러면 일반직이지만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별정직입니다. 3번에 차관급 이상은 정무직이에요.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문보장 맞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들이고요.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도 평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수하시면 안 되죠. 고유 사무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 3번, 4번은 고유 사무입니다만 전염병 예방은 단체 이임 사무가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내적 타당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적 타당도, 또 외적 타당도. 자, 19번의 문제는 내적 타당도의 위협 요인입니다. 가나다라, 자, 가부터 보죠. 실험 효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 실험 대상자가 그 테스트에 대해서 친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효과가 실험 효과고요. 나에 보면 회귀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측정을 받는데 다른 사람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소위 말하는 어떤 튀는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무 그랬나 하면서 다음번 측정 시에는 자기의 생각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회귀 효과, 즉 평균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게 회귀 효과입니다. 다음에 보면 성숙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경과하면 어때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유 급식을 한 효과를 측정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체중 증가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체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우유 급식의 효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급식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연적인 체중 증가 이런 걸 성숙 효과라고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나에 보면 역사 효과라는 뭐냐?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 버스 전용 차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 교통 소통이 몇 프로 더 좋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지하도를 만약 건설했다면 소통이 잘 된 이유가 지하도를 건설한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지하도 건설이 바로 역사 효과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문을 보겠습니다. A에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성숙 효과고요. B에 보면 유사한 검사를 반복한다. 친숙도가 높아진다. 실험 효과가 되고요. C에 보면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나타난 효과, 역사 효과가 되고요.
뒤에 보면 극단적인 점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덜 극단적인 그 평균으로의 해기다. 그래서 해기 효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앨리슨 모형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미국의 그 대응 정책을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앨리슨 모형에서는 세 가지 모형을 고로 구분하고 있죠. 합리 모형, 조직 모형, 정치 모형 그렇습니다. 합리 모형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국가는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조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다. 이 하위 조직들이 내부 절차, 즉 SOP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정치 모형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부 조직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참여자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란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떤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협상에 의한, 타협에 의한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치 모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델 3라고 그러죠. 모델 1은 합리 모형, 모델 2는 조직 모형, 모델 3는 정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치 모형에서 결정 주체는 정부나 하부 조직이 아닌 참여자 개개인이다. 맞죠? 이번에 보면 결정 주체는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 맞습니다. 다음 3번 보면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해서 목표의 공유 정도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틀렸습니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4번에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모형, 모델 3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4번에 보면 정부 정책이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고요. 참여자들 간의 어떤 타협, 협상의 결과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 비용 편익비, 내부 수익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내리면요.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순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순현재 가치 합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0보다 커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0보다, 0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편익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분의 편익입니다. 비용분의 편익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아야 되겠죠. 따라서 비용분의 편익이라는 것이 1보다 커야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와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따라서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자, 보세요. 내부 수익률을 뭐라고 제가 정의했습니까? 편익의 총현재가치 합계와 비용의 총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그렇게 정의 내리니까 순현재가치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편익의 총현재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죠. 따라서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니까 0이 되는 거죠. 즉 내부 수익률은 NPV,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비가 1보다 비용분의 편익이니까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물론 사업 대안이 둘 이상이면 그 중에서 더 큰 수치를 가진 대안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정의를 내렸죠. 편익의 총현재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그건 같게 만드니까 편익의 총현재가치하고 비용의 총현재가치 같으니까
순현재 가치는 뭐예요?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뺀 거잖아요. 편익의 총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총현재.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빼니까 MPV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추가로 문제를 하나 지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풀이가 되는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내부 수익률에 관한 추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어보시죠. 총 비용, 어떤 사업이 있는데요. 총 비용이 80억이 됩니다. 근데 1년 후에 예상되는 총 편익이 120억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내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시간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MPV가 0이라 그랬죠. 즉, MPV라는 순현재 가치입니다. 그 MPV가 0이라. MPV라는 게 뭐예요? 순 편익의 총현재 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현재 가치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옆에 80 이퀄. 이 8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용입니다. 80 이퀄. 오른쪽에 이거는 예상 그 편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20억인데 이게 이자를 따져야 되잖아요. 내부 수익률. 따라서 1 플러스 i 분의 120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i 분의 120이 80하고 같아지려면 이 i가 0.5가 돼야 되죠. 즉 1.5분의 120이 계산해 보면 8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잘 안 된다 해도 너무 실망 마시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네. 22번 문제는 그 제1종, 2종, 3종 오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쉽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 다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그 신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신입사원을 여러분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사로 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문제는 뭔가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몰라보고 여러분이 안 뽑아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 오너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 질적으로 좀 못한 사람을 여러분이 뽑는 것이 회사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제1종 가장 오류다 해서 제1종 오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뽑은 그것도 제2종 오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종 오류가 뭐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오류, 그 제3종 오류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죄송합니다. 가에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능력이 있는 지원자인데 그걸 뽑지 않았다. 이게 제2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 제3종 오류, 근본적인 오류, 메타 오류 이렇게 부릅니다. 다에 보면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채용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회사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다. 제1종 오류. 이해되시죠? 따라서 답은 4번. 다가 되겠습니다. 23번은 그 오스본과 개블러 신공공관리 정부 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보 옳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봉사지향적인 정보, 이거는 여기 벌써 아니죠.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의 내용입니다. 2번에 보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이건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이 어떤 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에 보면 맞고요. 3번에 분권적인 정부 맞고, 그 다음에 촉진적인 정부. 네, 맞습니다. 그 촉진적인 정부. 그래서 방향 잡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별표 3개 하시고 유의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하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면요. 합리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닙니다. 행위자들의 선호가 이게 주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개인들 간 상호작용 통해 형성된다가 아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아닙니다. 이것도 전체주의의 입장입니다. 전체주의 입장이지 개체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행위의 어떤 합을 초월하는 어떤 그 실체로 보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주의 입장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경로 의존성이 강조된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는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제도는 동형화 결과물로 본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 25번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면 옴부즈만 개인적인 신망에 영향이 있죠. 두 번째 비용이 또 적게 들고요. 3번에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은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4번 지문은 이게 위치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서 그 활동을 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 개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2022년 군무원 구급 대비 행정학 제3회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